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지식서비스학과 이혜진 교수입니다. 석박사 입학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식 서비스라고 하면 그 서비스 중에서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식 서비스 분야로는 2차 산업인 제조업의 지식화, 또 3차 산업인 그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서비스 신산업 창출 등을 포함합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의 어떤 이제 대분류에 보시면 이 통신, 금융보업, 그리고 사업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이렇게 다양한 범위들이 포함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리가 그 고급 인력의 투입하고 또한 그 정보통신의 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이고 또 이제 고용과 부가가치 증대 측면에서 이 모든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차트를 보시면 1960년에서 2010년에 사이에서 그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 생산을 그 물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이제 계속 감퇴하고 있지만 서비스 노동력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서비스 중요성은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 보시면 또한 이제 그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지식 집약의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더욱더 우리가 커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 서비스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 미래 사회 변화 및 기술 변화의 어떤 메가 트렌드에서 더욱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래국가 2030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그 인류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칠 메가 트렌드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어떤 인구의 변화, 특히 이제 고령화, 그리고 개인의 부상, 그리고 실현 기술의 변화와 더불어 또한 이제 기후 변화, 어떤 자원의 부족, 도시화 등을 우리가 특별하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지식 서비스가 필수적인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트리에서 보고한 미래사회 3대 충격과 이 10대 기술 변화 예측 자료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충격으로는 어떤 인간과 기기의 간극이 줄어들고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며 인간과 인간이 초연결되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 각 세부의 이대한 항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ICT 기술을 통해서 어떤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에 사람의 능력이 증강되고 또 도시와 산업 전체가 ICT 기반으로 융합이 됩니다. 이러한 ICT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지식 서비스만의 지식 기반의 지적 서비스라는 것들은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 및 사회 변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사물,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를 활용하여 이 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물의 연결이 아니라 이 사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능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최근 구글에서는 이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지능형 서머스탯인 네스트를 인수했는데요. 이 사물을 이용한 사용자 행동을 센싱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IoT 응용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그 지능형 IoT 서비스의 중요성은 이미 구글은 오래전부터 알았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회사들을 사들인 것이죠. 또한 이제 최근 시스코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기에 연결되는 기기 대수가 수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사물에 인터넷 연결된 사물들이 500억 개 이상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확장은 이 컴퓨팅 패러다임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본 도표는 시간에 따른 컴퓨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어떤 데이터 크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1970년대에는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었고요. 1980년하고 90년대를 거쳐서 우리가 웹과 개인 PC의 보급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고속 인터넷 등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도입과 웹 2.0 기술의 발달로 이 디지털 정보량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제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만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컨텐츠를 생성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제 고성능 스마트폰에 주축되는 모바일 혁명,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IoT 기기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컨텐츠가 개인에서부터, 공간으로부터, 사물로부터 생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증강현실, 사물지능 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디지털 기기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 양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 사물, 공간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조업, 서비스를 갖다 더 고도화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큰 특징으로는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 스마트, 융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 서비스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통찰력,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스마트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융합에 대한 창조력을 지식 서비스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찰력의 경우 이 데이터 기반에서 패턴 분석을 한다든지 미래를 전망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해서 어떠한 통찰력과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리스크의 경우에는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 기후를 감지를 한다든지 또 다양한 서비스 경영에 대한 지식화 고도화를 통해서 쉽게 위기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어떤 지식 서비스 통해서 경쟁력을 혁신 가능한데요. 상황인지 어떤 지능형 신규 서비스 창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영 정보라든지 지식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을 통한 창조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신융합 시장을 창출 가능하고요. 또 타 분야 간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식 서비스 기술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지식 집약적인 업무에 그리고 또 분야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어떤 이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의 한계로 정보 과부하가 우리 일상생활에 더 쉽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잘 가공해서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정보 과부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간과 IT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거나 이 상황에 맞는 지식을 전달하거나 유연하고 직관적인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갖다 잘 고려한 그런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아직도 컴퓨터와 IT 시스템 사이에 인간과 IT 시스템 사이에 원활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 서비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식 정보화 실현을 우리 학과는 이런 비전으로 우리 학과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HCI, UI, UX 기술, 또 인지공학,
어떤 지식 표현 구조, 의사결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을 다루는 다양한 어떤 지식 관련 기술을 융합하여서 인간과 IT 시스템 사이에 어떤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지능적인 지식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 즉 문화예술, 금융, 교육, 헬스케어, 그 다음에 기업 지식화, 어떤 전자정부, 사회복지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제공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과는 이러한 그런 기반 기술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런 도메인 지식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 트랙을 세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지식 시스템, 두 번째 트랙은 데이터 사이언스, 세 번째 트랙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인 HCI입니다. 각각의 트랙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지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의 지식 내용과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을 총칭을 하는데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처리학, 어떤 인공지능, 지식공학, 인지공학, 의사결정학,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지식 시스템 트랙에서는 이런 지식의 추출과 획득, 모델링,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들에 대한 어떤 실제 것들을 이러한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된 학과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어떤 경험 지식을 활용하는 플랫폼이라든지 튜터링에 효과적으로 온라인 튜터링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개인화된 검색과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어떤 일반화된 어떤 확장 가능한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우리 이제 관련된 응용 분야로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발견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센서 데이터라든지 모바일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IoT라든지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식을 발견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호환이라든지 그리고 웹 검색을 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서는 이런 데이터와 그런 응용 도메인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력에 기반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 그리고 또한 서비스까지 이런 전주기적인 데이터 사이언스를 교육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한 온라인에서 다양한 그 인터랙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통찰력을 뽑아낸다든지 어떤 공간에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곳에 응용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으로 수집된 다양한 센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서 응용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응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CI 트랙입니다. 이 HCI 트랙에서는 이 컴퓨터와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다루는 전반적인 분야를 다 포괄하는 그런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HCI 하면은 어떤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쪽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HCI는 이런 것들을 포괄을 하는 훨씬 더 큰 개념의 HC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든지 사용자 경험, UI, UX라든지 또한 사용자 행동 모델링 그리고 요건 정의 공학, 서비스 사이언스, 인간 중심의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퍼베이시브 컴퓨팅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다 포괄하는 것들을 우리가 HCI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두루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전반적인 그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는 인간과 IT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 분야로는 어떤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자 이해와 경험 분석을 하거나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질 분식, UI, UX 디자인, 기능성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의 어떤 과도 사용과 같은 여러 문제적 사용에 관한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트랙별로 사실 이제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그 교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식 시스템과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HCI 분야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식 관리라든지 지식 시스템 디자인, 그다음 코그니티브 엔지니어링, 또 데이터 마이닝, 소셜 컴퓨팅,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도 있고요. HCI 같은 경우에는 HCI 과목과 함께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디자인,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다양한 관련 과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그 과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7분의 교수님들이 잘 포진해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 전공 트랙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트랙에서 사실 이제 한 트랙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꼭 그것만 전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과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그 융합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특정한 예를 들면 날리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른 분야까지 두루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에 대한 어떤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학과에서 주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그 BK21 플러스 사업의 주제는 인간과 기기의 소통과 협력을 혁신하는 이 지능적 서비스 연구 및 인재 양성 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식 서비스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제안서를 썼고 또 국가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해서 제안서가 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사업팀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2019년까지 7년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 우리의 그 융합교육의 목표는 이 파이형 인재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전공과 이 지식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전공 내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양 다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들어가서 그런 도메인에 있는 문제를 지식 서비스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인재를 잘 양성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현장 전문가의 어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 사례 기반의 자가학습형 경험 지식 플랫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 경험 지식의 어떤 획득과 자가학습, 실제 그 현업에서 보시면 다양한 지식들이 우리가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수집이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그 다양한 경험 지식을 갖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잘 습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자가학습해서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이런 습득된 지식을 갖다가 새로 확장을 하고 이런 그 확장한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문가가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문정 교수님과 이낙철 교수님께서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에 있는 여러 교수님께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바로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입니다. 이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IBM의 왓슨 그 컴퓨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IBM 왓슨을 보시면 이 제퍼디 퀴즈쇼에 나와서 퀴즈를 아주 잘 맞히는 그런 전문가와 경쟁을 해서 큰 점수 차이로 이기게 돼서 큰 이슈가 되었던 어떤 지능형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엑소브레인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서도 다양한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일반 지식인으로부터 어떤 Q&A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에 맞게 한국어나 자연어 처리를 잘하고 또 추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아주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의 응용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응용 서비스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응용 도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이런 시스템 보면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어떤 구매 패턴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것이지만, 만약에 어떤 개인에 있는 지식에 대한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잘 알면 훨씬 더 나은 어떤 추천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화된 추천을 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여러 이제 재미있는 도메인 중에 하나 중에 또 이제 금융 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께서 금융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다양한 이제 주식을 사고 팔 때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잘 가시화를 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그리고 좋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낙철 교수님과 이재규 교수님께서 개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우리 이재규 교수님께서 이 대용량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안에 커뮤니티를 디텍션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특별히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분산 처리 플랫폼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윤한철 교수님과 또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또 하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카이스타 리서치 빌리지입니다. 이 학내 안에서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련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찾고, 또한 동일한 포맷으로 우리가 각각의 랩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학생들 사이에 또 교수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쉽게 해서 연구 관련해서 활발한 소통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가 됐고 곧 이제 릴리스가 될 예정입니다. 권가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스마트 기기를 위한 교육 모델링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세종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 자료에 의하면 이제 10년 안에 아마 책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가진 교수님께서는 이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몰입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파악해서 이런 것들 교육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연구를 또한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 드리는 게 이 스마트폰 과도 사용 중재 기술입니다. 사실 많은 우리가 지식 서비스가 있지만 어떤 이제 새로운 컴퓨팅 기기에 대한 문제적 사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많은 문제적 사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과도 사용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도 사용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이해, 또 그리고 다양한 중재 기술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까지 적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진행한 락앤롤 캠페인인데요. 아마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룹 상황에서 사람들이 잘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동시에 같이 잠그고 그룹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고, 저희가 또 외부에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학과 교수님 및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과장 교수님이신 이문영 교수님께서는 1998년에 메릴랜드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학위를 받으셨고요. 이전에 이제 경영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경영 쪽을 하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시는 연구 분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한 날리지 엔지니어링, 시멘틱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목도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과목도 있고요. 날리지 엔지니어링 과목도 있습니다. 윤한철 교수님께서는 1987년에 산업공학 주제로 학과로 조지아텍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주요 연구 영역은
이 Cognitive System Engineering, Human Decision Making, HCI,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특별히 이제 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Cognitive System 쪽과 Cognitive Engineering 쪽과 AI 쪽들 그리고 HCI를 두루 같이 응용하시는 연구를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연구 분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으로는 Cognitive Engineering, 그리고 Human Decision Making Support, 그리고 또 예전에 HCI 수업도 같이 하셨습니다. 아비브 세그비 교수님은 2003년 텔아비브 유니버시티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주로 하시는 연구는 이제 그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AI 쪽이고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조화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목도 날리지 스트럭처 모델링 그리고 또 웹 날리지 서비스 디자인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2008년에 그 UCLA에서 전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제 주요한 연구 분야는 IoT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의 어떤 컴퓨팅 소프트웨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포함을 하는 그런 소셜 컴퓨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그 도메인에서 특히 이제 건강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을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업으로는 모바일과 이제 퍼베이시브 컴퓨팅 수업과 어떤 소셜 컴퓨팅 수업, 그리고 IT 융합 프로젝트 디자인의 그런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재길 교수님께서는 2005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주로 하신 분야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를 마이닝한다든지, 그래프 데이터를 마이닝한다든지, 어떤 스페셜 템포럴 데이터를 마이닝한다든지, 그리고 또 방대한 데이터를 웨어하우징하는,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과 함께 검색 엔진과 정보 검색 등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을 포괄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과 지식의 발견과 같은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권가진 교수님께서는 2012년에 카네기 멜론에서 HCI 학과로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고요. 주요 연구 분야는 소셜 컴퓨팅의 큰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 작업을 하는 CSW, 그리고 이런 그 협력적으로 그 교육을 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협력으로 교육을 하는 CSCL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러닝에 관련된 분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HCI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권가진 교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의 그 ICT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이런 교육에 직접 접목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수업으로는 HCI 수업과 그 다음에 CSCL 수업, 그리고 어떤 이제 교육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제 러닝 사이언스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과에서 이제 연구 교수님으로 있으신 홍성룡 교수님입니다. 홍성룡 교수님께서는 2004년에 컴퓨터 공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이 주요한 연구 분야를 보시면 어떤 유비쿼터스 로봇 에듀케이션과 어떤 IT 컨버전 시스템과, 그리고 또 그 지능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보 검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성룡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IT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연구재단 통해서 창의하고 인성교육 어떤 현장 포럼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수행 중이십니다. 저희가 그 지식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해 지식 서비스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째로 올해 이제 지식 서비스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빅데이터의 응용과 이용의 실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문가를 어떻게 발견한다든지, 모바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또 교육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어떻게 지식을 추출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응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떠한 그 빅데이터 기술과 함께 그런 응용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 다루는 그런 워크숍이고 상당히 많은 그 좋은 반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학과 홈커밍 데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이제 교수님들께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화이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재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만나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또 재학생들과 상호한 어떤 유대감을 잘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재학생들의 어떤 학업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멘토 멘티 관계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잘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홈커밍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과에서 학과 규모가 저희가 이제 100명 이하로 좀 그 다른 학과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저희가 산행과 어떤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같이 등산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매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학과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학과들과는 많이 다르게 그런 상당히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다른 학과를 보시면 아마 그 교수님마다 연구실이 있고 그 연구실 안에 모든 그 학 랩에 있는 선배부터 이렇게 다 사람이 모여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전체 랩을 학생들이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하게 됩니다. 매 학기 연구실 자리를 갖다가 교수님에 상관없이 섞어서 이렇게 쭉,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학생들의 연구의 협업을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소셜라이징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서로 잘 얘기도 많이 하고, 각각 랩뿐만 아니라 다른 랩에 있는 학생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또 이렇게 오픈된 랩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교류하는 걸 통해서 더 좋은 그런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좋아하고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이런 그 연구실 공동사역뿐만 아니라 이 지도교수 배정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을 어떤 그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학교에 오시면 3월 달에 아니 또 이제 9월 달에 그 교수님들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쭉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그 프로젝트 발표를 들으시고 관심 있는 이제 프로젝트 제목을 적어내게 됩니다. 교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내면 학과에서 이제 그 학생이 어떤 관심 주제가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학생을 이제 관련 분야, 관련 프로젝트에 잘 이제 매칭을 시켜줘서 한 학기 동안 그 연구 수행을 하게 되고 또 한 학기가 끝난 후에 지도교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학생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도교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석사 논문 지도할 때도 주 지도교수가 있고 또 2명의 공동 지도교수가 있어서 같이 이제 여러 지도교수님을 잘 모시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 진학할 때는 어떤 지도교수라든지 실제 박사로 갔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그 학생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도교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융합학과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지원자분들께서 어떤 그 재학생들 분포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재학생의 전공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산학과 IT 전공이 한 45% 되고요. 한 20% 정도는 산업공학, 그리고 전기, 전자, 경영정보가 이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한 30% 정도가 있는데요. 이 나머지 학과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인문학 분야, 그리고 공학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영화라든지 영문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학 같은 경우는 재료, 기계, 다른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지식 서비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산업공학이라든지 전산 학생들에 비해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에서 이런 다양한 전공들이 잘 수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과목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분야는 많이 다르더라도 우리 학과에 잘 적응을 해서 잘 그 수학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졸업생들의 진로는 크게 우리가 이제 기업체, 박사과정 진학 연구소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기업체에 많이 취직을 하고 또 그 사내 그 학과 안에서의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창업에 대한 꿈을 키우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8%의 학생은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더 심화된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에 진학한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난 후에 그 다양한 이제 국공립 연구소에 또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인원은 상당히 적지만 그에 비해서 저희가 대내 수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는 이제 2014년과 2015년에 받은 이제 상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우수 연구상도 있고요. 또 우수 연구상의 경우도 이제 국내에도 우수 연구상뿐만 아니라 국제에 있는 어떤 저명한 학술대회에 대한 우수 연구 논문상도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우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상도 저희가 받은 기록이 있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끼리 다양한 이제 컨테스트에 나가서 상을 받는 그런 이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KT에서 한 그런 빅데이터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학생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상도 받는 그러한 이제 결과도 보였습니다. 2016학년도 봄학기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모집 정원 같은 경우에 석박사 과정이 공공명이고 특별하게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저희가 정원에 관계없이 잘 선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차에 대한 서류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에는 인성, 그 영업 인터뷰와 그다음 전문성 인터뷰가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성하고 전문성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인성 면접 이 시간에는 대부분 이제 주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학과 지원에 대한 동기와 이 학업 계획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우리 학과가 이제 융합학과이기 때문에 왜 이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됐는지, 어떤 학과와 어떤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왜 지식 서비스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또 학과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학과 졸업 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관련된 프로젝트는 어떤 거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부에 배워서 재밌었던 과목들과 연결되는 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왜 이렇게 지식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요. 이 두 번째로는 전문성 면접입니다. 전문성 면접은 한글로 진행이 되고요. 특별하게 이제 한글로 진행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영어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들 잘 못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학부 전공하고 관심 분야에 어떤 특화된 이 전문성을 갖다 면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분야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전문성에 대해서 하시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연구 분야를 이렇게 두루 이제 섭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라든지 그런 주요 관심사를 갖다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심화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복잡한 문제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떠한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통계를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면 이제 자유도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에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 게인 같은 게 어떤 컨셉인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는지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었던 학부 과목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전공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지식들을 갖다 잘 활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는 것들이 보통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지식서비스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지원을 하셔서 또 새로운 경험을 또 지식서비스 공학이라는 새로운 것에 잘 도전을 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